이웃 주민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5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선의 가장 큰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고요. 탄핵 과정에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부분부터 잘 민심을 다스리고 또 위로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충돌적이고 모순적 과제를 지금 안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선거 기간 내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국정농단을 일으키게 된 대한민국의 얽히고 설킨 구조적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상대방 진영에서는 보면 적폐청산, 인적청산, 보복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던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농단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 모순들은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거를 대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순적으로 보면 그걸 하려면 협치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국회 의석 구조상. 그래서 이제 그런 이중적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안고 있는 것인데, 아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과제가 바로 이제 내각 구성, 이 문제에서부터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협치 시금석.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아마 한 달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조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청문회 대비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내면 아마 초반 임기부터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넓히면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 당선인의 가장 큰 목표는 첫 숙제는 협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당선이 되면은 자유한국당과도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내야말로 정권교체 후보고 또 정권교체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 이 정권 연장 후보는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거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죠. 함께 협치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일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그 부분이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보수 괴멸과 얘기까지 나왔었고 적폐 그리고 한쪽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자유한국당과도 협치를 해야 한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 협치하는 건 좋은데 과연 누구와 협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잘못한 학생이 있을 때 잘못한 걸 반성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 그걸 용서해가지고 다시 반장을 시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건 있죠. 어떤 그 옛날 인적 그대로 구성을 그대로 놔둔 채 협치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진짜 보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 지지하는 보수의 이념을 가진 사람과 협치한다는 거지. 그냥 옛날에 뭐 부정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그 자유한국당에 있다면 그 사람과 협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협치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단순한 협치가 아니고 어떤 국민들이 지지하는 보수와 진보의 그 아우름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사람과 협치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부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그대로 진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부패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옥석을 잘 구별해서 협치하는 거지, 그냥 협치라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끌어들인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를 확인을 해보면 120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입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통과하려고만 하더라도 150석 이상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20석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네. 저 과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심지어 바른정당, 무소속 한 명 한 명도 다 협치의 대상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좀 심란한 모습이죠.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큰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도 할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방금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반성
개인적인 반성이냐, 당의 반성이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반성이냐, 보수는 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기준이 애매하고 그 또 판단을 누가 할 것입니까? 저 사람들이 변했다, 반성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국민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그것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내부 변화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 어떻게 분화될지도 모르고 바른정당과 또 어떻게 또 내부 보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뭐 정강 정책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들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기하지 않을래라고 할 기준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국민이 하실 몫이니까. 그러나 어차피 그 제 원내 2당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 개혁 입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는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가. 이게 조금 양보하는 그런 게 협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잘 안 해봤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그 다당제 구조로 가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 대선에서 국민께 심판을 받은 이 다당제 이것은 분명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중도 정당이 자리 잡기가 참 어렵다. 3당도 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다당이 될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이 다당을 가지고 국민께 심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당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난립한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다당제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전당대 과정에서 어떻게 모습으로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지금 국민께 보여드렸던 대선에서의 5당 체제 이 문제를 이 체제를 가지고 당분간 어떤 실험 정치를 해보는 것 이것이 네. 굉장히 좀 원칙상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력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수많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안으로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소통이 좋아야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좋은 지지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그때 중요한 것이 국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소통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내내 동아일보 리서치 그리고 채널A와 리서치 리서치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 과연 동시에 가능한 일일 것인지. 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너무 강한 느낌을 준다라고 그쵸. 하는 것입니다. 뭔가 네.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느냐. 그래야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수용할 수가 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농단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이 예. 나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를 해라.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분도 부정부패 또 부조리 척결을 위한 사정기관 개혁을 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여론이었던 만큼 이것을 반영한다면 말 그대로 좀 센 느낌이지만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말 어감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예, 그런데 이 그런 부분에서 것입니다. 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딜레마가 이겁니다. 엊그제 출구조사로 심층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는 부패비리 척결을 1번으로 과제로 꼽고요. 국민 대통합을 2번으로 꼽았거든요. 네. 그러나 대체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과제를 조사를 해보면 1번이 국민 대통합입니다. 네. 그리고 2번이 부패비리 척결, 뭐 적폐청산 이런 걸 꼽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이중적 요구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로부터는 이런 요구, 외부로부터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이 적폐청산 부정비리 척결이라고 하는 것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칼로 물 베듯이 딱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 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이 다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적폐청산이 어떤 인적 청산이나 보복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금 새롭게 변하기를 바라는 이런 대한민국의 낡은 구조, 20세기적 질서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이 적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도려내고 또 좋은 수혈을 하고 두 네, 가지 그렇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또 곧 대통령께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번에 20대들, 30대들 분노한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성원을 지지를 보낸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도 일자리 대통령, 둘째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점검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시동을 걸겠습니다.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취임 즉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부터 구체화하겠습니다. 네, 저 부분 청년 일자리 부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은 좀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바로 내년 지방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네. 정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또 혹독한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당리당략이나 뭐 선거공학적 측면을 떠나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지금 아픈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 가장 먼저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올바른 것 같고 다만 저것을 이제 어떻게 공공 일자리를 정부가 네.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일자리는 민간에게 맡겨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당연합니다.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부가 나와서 일자리를 직접 다 만들어내겠다, 정부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민간에 맡겨놓고 민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특히 대기업 재벌에 줘가면서 일자리 창출하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어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내 유보금으로 정체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 경제를 좀 망가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부 주도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을 골고루 두 가지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저렇게 강한 만큼 우선 청년들 일자리 그것도 이번에 이제 뭐 삼척이나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면서 소방관들이 희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소방관, 뭐 공무원 이런 일자리들을 청년들이 좀 볼 수 있는 일자리를 하겠다. 근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의 역할인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기업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일으켜서 정말 광범위하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함께 조성해가는 투트랙 전략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외국 방송에서 그렇게 지금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듯이 앞으로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가 정권의 교체에 계속 어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자리 문제는 이게 어떤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 그 글로벌 경제하고 이렇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일자리 만들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 사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 사용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근로자 10,000명당 531대의 네. 그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동화율이 높으니까.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기업들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국내 근로자를 쓰기에 자꾸 자동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게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고 어떤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화하지 말고 근로자 써라 이러면 이익을 포기하라는 건데 이거는 근로자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견디다 못하면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 문제 요구하다가 오히려 일자리가 더 확 주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어떻게 강요를 한다거나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으로만 한 9달러 정도인데 지금도 미국도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계속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것도 사실 기업과 어떤 정부 측에서 이게 참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네. 때문에 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년 뭐 아까 말씀 지자체 선거 그다음 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있는데 이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가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한 데는 지금 집권 여당이라 그래야 됩니까?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야말로 협치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기업, 근로자 그다음 이런 모든 그 여야 정당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협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추경 편성 아니겠습니까? 그 추경 편성 하나까지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예산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총리 청문회 어떻게 할 겁니까? 청문회를 통과하려도 협치를 이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제 협치의 어떤 그런 아젠다를 그 비서진들이나는 구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문제는 재원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문제는 재원이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81만 개라고 하는 이 숫자는 또 선거 TV 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역대 대통령이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적어도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만 야당의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아쉽다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경우만 또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대통령이나 총리에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과정이 없다는 게 상당히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만 이것만 우리가 임기 내에서 실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문재인 당선인의 이야기 중에서 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겠다.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 정부 내에서 소통이 안 되느냐. 그것은 상황판을 걸어놓고 적어도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과 스텝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각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 자체가 공유되고 있지 않으니까 불통불통 내에서 비선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문제는 재원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가능한 것만 해라. 그리고 이 상황판을 공유하라. 이것이 가장 강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들 다 실천하려면 이번에 5 후보들 공약 다 실천하려면 몇백 조가 있어도 못할 것 같은데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잘 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사실 사드도 대통령께서 참 고민해야 될 문제 중 하나인데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안보 이슈가 큰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당시 사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당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사드 배치 결정 끝난 게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동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드 비용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내라 또 그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계속 좀 네. 어쨌든 이 사드 문제가 비용과 관련된 사드 문제는 특히 저것이 안보냐 아니냐라고 이런 문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거는 어떤 트럼프 새 행정부가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트럼프도 지금 임기 초반에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내부 자기 국민들에게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집권 초기 어떤 임기를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던진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지금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은 협상력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을 가서는 안 되고 외교적 협상력을 차기 정부가 얼만큼 갖게 되느냐. 사드 비용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이제 막 던져놓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상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호소는 단결력에서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안보 이슈로 몰고 가서 분열을 시키지 말고 차기 정부의 대통령에게 한번 협상력을 좀 단결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고, 어차피 미국도 다 알고 있으면 던져봤을 때 우리 반응 볼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알 텐데, 아마 좀 이 지렛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갖는 것, 그것이 아마 국회 비준을 이야기하는, 국회는 저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걸어줘야 대통령에게 협상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내부적 단결을 힘을 호소하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미 사드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부는 운용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대통령께서 이미 운용 중인 사드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해버리면 뭐 드러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아니라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예. 비용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바로 국회 비준과 동의가 필요한 절차거든요. 당초 얘기한 건 사드 배치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선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제 생각에 사드는 뭐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을 하는 마당에 저걸 지금 와서 철거하자, 이거는 좀 우리 왜냐하면 저번에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분이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드를 갖다가 이제 없애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말씀대로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드를 우리가 있죠. 아까 제가 여우의 지혜라 그랬는데, 이걸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중국과 미국 간에 있죠. 어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데 이 사드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사드를 갖다가 이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후보 유세 과정에서 어떤 진보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보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서 우리나라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저런 말을 한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통령이면 이런 여러 가지 삼국이 걸쳐있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저건 얼마나 좋은 활용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걸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미국 백악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또 입장을 또 발표를 하고 주요 외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한미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새롭고도 어려운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NN과 로이터 통신도 햇볕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을 햇볕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우려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느낌이 저 드는데요. 외신을 보면 특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계를 어렵게 할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었고요. 그리고 북한을 포용하는 거 좋은 겁니다. 북한 포용론자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외교, 특히 한미 동맹 관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잘 해결하시겠죠, 뭐. 그렇게 될 거고요. 북한 문제는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유엔 제재 결의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간의 공조, 특히 동북아시아 이 질서 속에서 그렇게 국제 간 협조를 통해서 북한 제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또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문제도 사실은 재개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성공단의 어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엔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되겠죠, 우선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외국에서 저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을 다루는 문제는 국제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어떤 이행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어찌됐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유와의 큰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네. 후보가. 그런데 저희의 지금 말의 내용은 무겁습니다.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제